반갑습니다. 오늘은 송파 환경 아카데미의 첫 시간을 이어갈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헬스케어 사이언스 학과 원영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굉장한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 또 공포에 떨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 혹은 또 기후 위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된 또 새로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문제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기후 위기 시대, 우리들 삶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건축 환경 분야의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저는 중국에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중국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 다시 이 학위를 수여를 해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사이언스 학과라는 대학원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즉 앞으로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보건 그리고 건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대학에서도 대학 과정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전문가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1000여 차례 이상 각 지자체의 대상으로 강연을 했지만, 오늘은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송파의 구민으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혹은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우리 송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인도나 또 파키스탄에서 2,500명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이 이만큼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망재해까지 일으켜주는 무서운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2016년에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갔고, 파키스탄에서는 54도에 대한 고온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입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435명에 대한 사망이 2019년까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호주라든가 기타 등등에서도 폭한, 폭서, 또 폭염 등등의 많은 기후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 것인가? 우리나라도 2018년 통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로 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4,526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이제는 우리가 폭염에 의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중에 48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다행인지 다행이죠. 미국 선거가 막 끝났습니다. 최종 선거가 끝났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본인이 대통령 취임이 돼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전 세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강대국, 선진국들의 새로운 어떤 기후협약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해서 발생된 것은 금방 사망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또 이름 모를 산불들, 자연 발생적인 산불도 있지만 또 인간의 실수로 해서 엄청난 수량의 산림이 그동안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전역에 넓은 대지에
한쪽은 굉장한 폭한으로 추위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재앙을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중에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더운 지역 그러면 예전에 대구 지역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구가 아닌 우리가 그동안에 안전한 도시 또 어떤 굉장한 쾌적한 도시였던 곳이 지금은 엄청난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이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통계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2001년부터 2010년 대비 그전 10년 전에 1911년부터 20년까지 무려 온도가 2.1도가 상승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수량도 예전에 보통 우리가 1200mm였던 것이 현재 1500 이상으로 해서 280mm 이상의 강우량이 많아지고 있고 또 폭염, 한파, 열대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만으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밤에 한강변을 거닐다든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또 야영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많은 열대야가 이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문제, 이상기후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통계로 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4톤으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 평균이 4.8톤이었을 때 2.5배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위로 보면 안타깝게도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5천만 지금 국민이지만 남북 향후에 통일된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라도 이런 어떤 오명을 씻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만이라도 우리는 어떤 그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서울의 어떤 변화를 보면 현재 많은 이 세대수가 인구수는 준다고 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독 세대주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총 생산량 또한 증가가 되고 있고, 즉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한 세대에서 쓰는 사용 전기량서부터 에너지 사용량, 또 하나는 쓰레기 배출량,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기거를 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많은 어떤 에너지원들이 소모가 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 그동안 오늘 주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참고로 더 부연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로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그 서울시 같은 경우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그 통계를 보면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 68% 이상이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물론 수송 분야, 여러 가지 에너지, 어떤 그 폐쓰레기 분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2005년 대비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일반 가정이라든가 수송도 마찬가지 일부는 감소가 되고 일부는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출량 중에서도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 68% 이상이고 수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어들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후 건물이 된 거 30년 이상 에너지 다소비가 되는 건축물이 서울시에만 33%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즉 많은 건물들이 계속 노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50년,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인데, 앞으로 2050년부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야외 스키장이라든가 어떤 겨울에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이 없는 스키장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가 날씨가 향후에는 오키나와 같은 아주 이 따뜻한 1년 내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해 벚꽃 구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많은 특산물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심코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많은 우리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게 전체 39kg가 하루에 쓰는 탄소 배출량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CO2 8kg 저 큰 풍선이 만약에 40kg라고 했을 때는 5개 분량의 엄청난 CO2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CO2 배출된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30년생 잣나무를 16,500그루를 심어야지만이 이 탄소 배출된 것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어떤 굉장히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것을 느끼고 정부에서는 우리가 2020년 7월 달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뭐냐면 1929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미국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분야 또 여러 가지 농촌 분야 또 SOC 분야 등등 망라해서 사업 붐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던 그 정책이 뉴딜 즉 정책이었고 그것을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안고 앞으로 이 환경 분야 즉 인간과 환경, 자연이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환경 분야로만 이렇게 떼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분야, 운송 분야, 건물 분야 이 세 가지 분야에 특히 다양한 새로운 에너지 개선 정책들이 세워졌습니다. 즉 그중에 그린 뉴딜 중에 우리 말씀드렸던 환경 분야에는 도시 공간에 대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또 저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많은 규제라든가 또 하나는 어떤 그 생태계에 대한 우리가 지금 환경 오염으로 해서 생태계에 대한 변화를 보존한다라든가 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정책 5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노화 건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건물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탄소 소비량이 68%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린 빌딩에 대한 개선책. 두 번째는 그린 모빌리티입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 수소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라는 어떤 정책들. 세 번째로 도시의 어떤 그린 숲, 나무를 조림을 함으로 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그린 숲. 또 하나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또 다양한 자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우리가 그린 에너지. 또 하나는 또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린 사이클. 그래서 5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간단히 알아보면 첫 번째 그린 빌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 68% 이상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이 좀 전에 33%로 했지만 44%가 이 에너지 이 노후 건물이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거. 2005년에
900만 제곱미터에서 2017년에는 568백만 제곱미터로 연면적이 커지고 있는 현실. 그러면 이러한 노후 건물 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뭐 공공건물 건물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혹은 금리를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극대화를 소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하나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를 시킨다라든가, 또 온실가스 총량제, 우리가 쓰레기 총량제처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를 강화한다라든가 다양한 정책으로 해서 그린 빌딩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통계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9.4%가 그린 모빌리티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런 정책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등등의 많은 어떤 그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궤도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주변 인프라 시설이 부족했던 현실입니다. 어떤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조기 인프라 구축을 극대화하겠다.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금지를 시키겠다. 이것은 굉장한 또 새로운, 물론 뭐 바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뭐 2025년 또 2050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어떤 그 금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도로 다이어트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을 하겠다라든가,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일부 현재도 하고 있죠. 우리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 기간에는 사대문 안에 어떤 그 경유차 진입이라든가 차량들 통제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 그것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린 숲입니다. 그동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이제 상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린 숲 활동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한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 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또 생활권 주변에 공원 확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이는 절대 이룩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이 서울 시내 주변에 보면 많은 건축물들 또 많은 공공시설의 옥상에는 태양광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최근에 8년간 약 8년 전 대비 한 10배 이상의 설비 용량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그동안에 어떤 많은 에너지 어떤 그 설비 용량은 증가가 됐지만 앞으로도 그 설치 공간 확보를 통해서 더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보면 또 새로운 기술들 BIPV라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들이 우리나라 기후에 맞느냐,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작은 수량마저도 우리는 함께 줄여가야 된다라는 전제로 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발전 사업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이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그린 사이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하는 주부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어떤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더 이제는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매립을 줄이겠다. 그동안의 통계로 보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78%가 매립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매립이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용 제품을 줄이자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정책의 모토가 되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라는 그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지금도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시키는 일회용품들이 엄청난 지금 쓰레기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게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 빈 통을 가져와서 거기서 재충전해서 가져감으로 해서 많은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 있는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 CF도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이 네 가지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끝까지 이렇게 순환되도록 우리 이제 시민들의 감시와 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 운동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 또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것은 규제 정책이 아무리 강화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제조회사서부터 재활용하는 과정까지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또 참여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CS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많은 고객들, 수요자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을 한다, 공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환경에 대한 책임,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가들도 이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더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대로 개인의 환경적 책임도 저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분리수거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도 이제 금방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그린 정책에 의해서 많은 정책들이 이제 세워졌을 때 그 규제에 함께 참여해주고 따라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오늘 제 이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어질 강사님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 뭐 커피로 해서 퇴비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숲,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숲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어떤 이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들도 이런 전문가들이 오늘 또 강연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이 생활에서 그러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강사님들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왜 줄여야 되는 것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장표는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중국 영화였습니다. 이 굉장히 이 영화 하나로 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그 관심이 됐었는데, 이것은 왕주량 감독, 대만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감독이 그 어느 미국 포럼에서 이 미국의 엄청난 쓰레기들 80~90%들이 다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중국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56%가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대상은 산동성입니다. 산동성의 비닐 플라스틱 매립장에서 생활하는 11세, 11살짜리 소녀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인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무원에서는 이 국민들의 동조와 함께 국무원에서는 쓰레기를 수입을 금지 조치를 했던 2018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에서 비닐이나 페트병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사건이 바로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각 과목의 강의 시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